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 1965년에 분리가 돼서 이름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흔하게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노인한테는 심각한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왔는데 2002년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라서 그냥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사스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여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NL63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2005년도에 HKU1, 이게 이제 혈전형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중동에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환자를 일으켰던 정체불명의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동에서 나온 호흡기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름을 메르스라고 붙이게 되었고, 이 메르스를 일으키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새로 나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드디어 2019년 12월에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병을 일으키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 동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바이러스 그리고 유사한 질환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2019년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라고 해서 코비드-19이라는 건 병 이름, 그리고 코비드-19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친숙한 1960년대에 발견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감기 원인 중에 8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고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바이러스죠.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을 하고 있고, 온대지방에서는 추운 계절에 주로 유행을 하고, 주로 이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되게 만 6세 이전의 어린 소아에서 처음 초회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감기는 잠복기가 보통 평균 2일, 증상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감기 이 정도의 잠복기와 그런 지속 기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냐 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심한 감염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증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건 리노 바이러스건 RS 바이러스건 뭐 바이러스 종류에 관계없이 상기도 감염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콧물, 목이 아프고 기침하고 몸이 나른하고 머리도 아프고 열이 좀 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전형적인 상기도 감염, 감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다른 하기도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폐렴이나 급성 기관지염에 따른 또 그런 이제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데 좀 더 가래가 많이 나오고 기침이 좀 더 심하고 열도 좀 더 날 수 있고 호흡곤란이 좀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하기도 감염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폐렴이나 이제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이게 이제 하기도 감염인데, 이런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원인 빈도로 따져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RS 바이러스, 두 번째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크룹은 이제 급성 후두염이죠. 개 짖는 것 같은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이 오고 하는 크룹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친숙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벼운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고 끝나는데, 이제 문제는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먼저 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 처음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또 유럽, 캐나다, 미국까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죠. 2003년 여름까지 총 29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이 되었고 7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10% 정도 달했죠.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정 환자의 21.1%인 1,706명이 어떤 환자였냐면 그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던 시절에는 이 감염병에 대한 프로텍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자를 봤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그렇게 발병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18세 미만이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오히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청소년과 어른에서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 소아 연령에서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작은 박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박쥐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박쥐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가축에게 전염을 시키고 이 가축을 통해서 다시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방식으로 이 사스라는 병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이제 역학조사에서 밝혀지게 된 거죠. 독감 증상하고 비슷해요. 독감이나 코로나19하고 비슷한 증상이죠. 열이 시작되고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나른하고 근육통, 오한하고 몸 쑤시고 막 이제 그런 증상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른 기침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호흡 부정까지 옵니다. 그래서 숨쉬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로 가서 뭐 이제 그 호흡기 치료를 하고 인공호흡기에 달아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심한 경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4분의 1 정도는 설사가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스는 뭐 콧물이나 목이 아프다 같은 이런 상기도 감염 증세는 좀 적었어요. PCR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동정해서 확진을 하게 됐죠. 원래 PCR 검사는 이제 한번 PCR 돌리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좀 걸려요. 시간이 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렸었는데 RT-PCR, 리얼타임 PCR이라는 게 나오면서 거의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병원 내에서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리두기 같은 걸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입니다. 이건 201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병원에 입원한 어떤 환자가 굉장히 심한 폐렴과 심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 배양을 했더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던 거죠.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분류학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병의 이름을 따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 이름은 메르스, 원인 바이러스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2279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80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률이 무려 이 병에 걸린 환자의 35%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사망률이 높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2015년에 메르스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확진 환자가 186명이었고 사망 환자가 39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조차도 사망률이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치명적인 질환이었다. 메르스는 아직 자연계 숙주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박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단복 낙타, 폭이 하나짜리 낙타죠. 이 단복 낙타의 혈청을 쭉 검사를 해봤더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낙타들 사이에서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던 그런 바이러스였던 거죠.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낙타한테만 이렇게 병을 일으키고 사람한테는 이렇게 옮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간한테 감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원인이 중동,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라고 지금은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원인 불명의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의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삼성의료원 감염내과에서 메르스를 의심을 하고 메르스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메르스를 진단을 내리고 메르스 환자에 대한 어떤 격리와 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검사며 이런 이제 방역 조치가 이 환자가 응급실에서 확진되면서 쫙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의료원의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진단을 내렸던 거는 우리나라가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방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실 그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응급실에서 놓치고 그냥 메르스인 거를 인지를 못했다면 이미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방역 조치를 했을 테니까 이미 시기를 이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초기에 이 메르스 환자를 확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메르스를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정부에서 메르스 환자를 놓쳤다라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의료원이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제대로 방역 조치를 안 해서 삼성의료원 응급실로부터 우리나라가 메르스 환자가 다 퍼져나갔다 라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삼성의료원이 그때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여론도 삼성의료원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으로 막 흘러갔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의료원에서 굉장히 환자를 조기에 잘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론을 그렇게 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염병이 막 유행하고 막 만연하고 있는 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르스는 잠복기가 한 이틀에서 2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잠복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 같은 그러니까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다 같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도 일어나고 메르스의 문제는 감기로 시작되는 듯 하다가 심한 폐렴으로 급격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가벼운 감기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거의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심한 폐렴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아주 급격한 진행을 한다는 게 참 문제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구토나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두통, 근육통,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도 이상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경과를 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오히려 면역이 발달이 완전히 안 된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울 수 있다. 그래서 메르스가 증상이 심해지는 거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도 있지만 이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우리 면역 체계하고 이 면역 체계하고의 그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과를 밟게 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하고 사스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서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사스보다는 메르스가 좀 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물론 이제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기 검체에서 RT-PCR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스와 똑같이 병원 내 감염 관리와 많이 유행할 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등, 마스크 착용 이런 이제 그 효과적인 방역 예방 조치를 통해서 메르스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부르죠.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다가 호흡기 검체에서 이제 바이러스 동정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하고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놈이니까 이름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고 19년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 우한에 있는 후아난 수산물 도매 시장이 그 근거지로 의심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정보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아직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에 비하면 사망률은 좀 낮지만 환자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가장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나라다 보니까 방역을 해도 그냥 사람들을 다 자유를 다 억압하고 그냥 다 가둬둘 수가 있었죠. 우한시 전체를 폐쇄시켜버리고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 이제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환자 발생은 더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많았던 미국에서 특히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이 코로나19는 소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발열, 기침, 두통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진단은 또 마찬가지고 RT-PCR로 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신속 항원 검사가 키트가 되게 발달이 됐어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RT-PCR에 육박하는 그런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RAT 검사가 코로나19를 진단하는데 1차적인 검사가 되었죠. 코로나19도 다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고 비슷하게 이제 보존적인 대증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되었죠. 대표적인 게 팍스로비드라는 약과 라게브리오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이제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팍스로비드 복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 12세 이상 중에서도 면역 저하자, 당뇨, 심혈관 질환, 또 콩팥병이 있는 경우, 만성 폐질환, 그리고 비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 그리고 신경 발달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팍스로비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게브리오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만 12세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 라게브리오는 허용 연령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중에서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라게브리오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죠. 초반에 코로나19 맞았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나왔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이런 백신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초반에 이제 막 혼용해서 쓰였죠. 그때는 물량이 막 모자라던 시절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냐. 그때는 뭐 백신 물량을 확보 못했다 해가지고 정부가 무능하다고 막 욕도 많이 먹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막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물량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상을 나눠서 접종을 했죠. 현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뭐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퇴출이 되고 지금은 이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mRNA 계열의 백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